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제14기 정기주주총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주주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주총회 사회를 맡게 된 재무이사 정준택입니다. 오늘 정기주주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본회의가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개회선을 하시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유재진입니다. 당사정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가 오늘 총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총회 의장으로서 오늘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주주 및 주식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043만 5,659주이며 주주의 총수는 37,019명이며 이중 의결권에 있는 주식의 총수는 3,043만 5,659주입니다.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신 주주수는 178명이며 주식의 수는 195만 4,580주입니다.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주주는 위임 주주를 포함하여 총 187명이며 그 의결권에 있는 주식수는 571만 7,727주입니다. 이는 의결권에 있는 주식 총수의 18.75%에 해당함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결권은 보통결의 정적수인 760만 8,915주에 미달하여 근본 총회는 보통결의 정적수 미달로 총회 결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금일 총회는 보고사항 보고 후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 전 주주총회에서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다 회사에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 정지도 되고 상대 심사 상대가 되어서 지금 계류 중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과 격려해 주시는 많은 주주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현지 매일들 다 잘 감사하고 있고요. 일일이 인사드리고 싶고 연락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 잘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 이게 지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될 테니까 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의 소송의 소송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후반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워낙 커서 우리가 사실 이 소송 시작하기 전에 재무적으로 그렇게 허약한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자산이 자본이 잠식된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또 달리 말씀드리면 저희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유일한 문제는 소송 이슈이기 때문에 이 소송 이슈를 넘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소송에 대해서 잠깐 인사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회의한 다음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일단 보고 사항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회의의 목적 사항 보고 사항입니다. 네, 오늘 부양권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사실은 부양권 심의가 없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사항은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의 감사 보고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사회자께서. 김재상 감사위원장님께서 금일 피치 못하게 참석이 어려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감사 보고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재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제14기 사업년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의 개요. 본 감사는 회계 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심사, 회, 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인대검처부 계산서 기재에 관한 사항.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충당부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및 사업용 구정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개척기업으로서의 전속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통제되지 않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1. 계속기업 과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 2.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으로 외부 감사 결과 의견 표시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4기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50억 원, 영업손실 610억 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647억 원입니다. 또한 자산 총계는 576억 원이며 부채 및 자본 총계는 각각 521억, 5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표해드린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기 영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대표이사인 본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표이사의 내부 회계제도 운영 실태 평가 결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자체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영업보고서 별점 1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부 관리 회계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총회는 보통 결의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총회 결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성립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상으로 이옥수 주식회사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자체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의 참석해 주신 주주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장이신 김재진 대표이사님의 매듭말 잊으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정족수가 안 돼서 결의들은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냥 소장에 대한 말씀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섰을 때에는 저희가 그 가처분이 가혹한 가처분이 나왔었고 그 가혹한 가처분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는 수정안이 나와서
간신히 영업이 되고 굉장히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그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가처분이 너무 엉터리더라라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년 6월에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뒤집혔죠. 그러니까 이게 재심리를 하라고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그 가처분 자체를 취소 처분했습니다. 그런 취소 처분 자체는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건에서 1건 정도 나오는 통계학적으로 그렇다고 하고요. 저희는 그 어려운 거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유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회사고 그쪽은 또 큰 회사고 보스턴이 있는 회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다들 아신 것처럼 1심에서 그 가처분에 못지않은 좀 가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배심원 재판이었고요. 배심원 재판인데 사실 그 재판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일정 부분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그 법률 전문가들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건 DTSA라고 해서 Defend Trade Secret Act입니다. Defend Your Trade Secret Act. 영업비밀보호법인데 영업비밀보호법은 2016년에 제정이 됐고요.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당연히 영업비밀에 대한 재판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그리고 특히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제착기간 다시 말해서 공소시효 소멸에 대한 데피니션은 정의는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했으면 알아볼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게 2018년 죄송합니다. 2023년 8월이고요. 이미 2018년, 17년 우리에 대해서 그 회사의 CEO가 이 회사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 우리가 카피한 것 같으니 조사해보라. 우리 법무팀에도 통지했다. 뭐 이런 이메일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기 5년 전에도 우리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미 샘플들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메드트로닉이나 텐덤 이런 데도 보내고 있었고 누구든지 우리랑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보내기도 하는 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척기한 그 공소시효 소멸 기한을 평소의 눈으로 본다면 평소의 프리즘으로 본다면 이 재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대 쪽의 법무팀이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2011년에 이 증권 유가증권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제척 기간을 판시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린 판시한 그런 판례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제척 기간의 기준을 세워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기이고 형사에 들어간 거라 그걸로 해서 어떤 그 시계가 돌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 재판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에 인슐렛 법무팀이 그걸 가져와서 이걸로 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분이 1심 판사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3일 전, 그 금요일이었으니까 실제로 업무일로만 따지면 바로 전날 금요일 날 이 제척 기간을 이용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준이니 여기에 대해서
상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진행 중 항소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로큐터리 어필이라고 저도 이건 하면서 배운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고 상위 법원의 판단을 어떤 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보고 그걸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거절을 합니다.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무슨 항소야? 안 돼. 라고 바로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실질적으로 전날, 엄격히 따지면 3일 전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항소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사유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사유서 안에는 일반적으로 DTSA에서 통용되는 제척기관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상위 법원에서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나는 재심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재심리하지 않아도 여부가 이기는 거니까 안 하겠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는 제척기관뿐만이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배상액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판결한 것 중에 금액의 한 60~70%는 DHF라는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이라는 그 목록이 있습니다.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은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개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 사후 관리까지에 필요한 소요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문서보입니다. 여기에 인슐렛이 제출한 게 한 6,000건의 문서가 있었고요. 그 중에 최소한 수백 건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을 담는 매뉴얼 같은 거, 박스 디자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업 비밀일 수가 없고요. DHF라는 게 영업 비밀로서 유효하려면 6,000건이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6,000건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오용을 했을 때에 그때의 어떤 침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도 아니고 저희 자회사에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10년도 넘은 옛날에 인슐렛에 다니다가 그만둔 직원이 와서 거기에다가 그 파일들을 깔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최종 파일도 아니고 자기가 일할 때 썼던 파일 깔고 그 중에 한 10몇 건을 자기 내부 직원들이랑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했는데 그것도 템플릿을 보기 위해서 이런 양식으로 이런 걸 만들면 돼라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주로 내부적으로 그 자회사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이미 유럽의 푸모크가 신청을 집어넣은 이후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판매도 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따라서 그 DHF라는 게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우리가 제품 개발을 끝내기 전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그게 유용했을 것이고 그게 침해의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침해를 했더라도 수백 건도 아니고 6,000건 중에 열댓 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DHF도 그네들이 제시한 거는 202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온 게 2017년인가 16년인가 이었습니다. 그 인슐렛으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 지금의 DHF일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 DHF의 대상이 되는 제품 자체가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원래 DTSA는 침해된 상대가 어떤 것인지, 대상이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요.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트레이스 크리스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정말 우울하다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 소송의 전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건 10중 8구 안 받아들여지고, 인슐렛이 이의 제기를 하면 90% 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도 3주간이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한 거냐? 오전에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만 진행을 해도 법무비용은 다 그대로 나갑니다.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오전에만 재판을 하고, 그런 상태로 3주가 지났고, 중간에 땡스기빙이
있어서 그 다음에 와서 판결을 하라고 하니 땡스기빙을 지나면 땡스기빙은 미국의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인데 당연히 다들 집에 가고 싶겠죠. 다들 그만두고 싶겠죠. 그래서 판결도 굉장히 쉽게 인슐렛에 유리한 모든 것을 인슐렛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일부 할소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게 12월 초였습니다. 3일이었는지 4일. 그리고 지금이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입니다. 이제 곧 4개월이 만으로 4개월이 되는 것이죠. 이런 판결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몇 주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와야 저희가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와서 항소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인슐렛은 저희를 보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국내에서 이미 뉴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하는 데 그 영향은 없지만 가압류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화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변호사분들 이야기가 이쪽 계신 분들 이야기는 그쪽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팩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게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또 종토방에 보면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이상한 이야기들이 정체도 없는 어떤 미디어를 빌려서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주식을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투표권이 10배가 되는 이런 주식을 발행할 거라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슐렛의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경쟁사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면 일단 그네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이 깨질 것이고 독점 깨지는 것은 1단계이고 우리의 기술이 그네들보다 더 나은 걸 그네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일주일형 제품이라든지 2형 당뇨인 전용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네들이 불려질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네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저의 현재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항소심까지 살아남고 뒤집는 이것이고요.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이미 다 아신 것처럼 저희가 자본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심 판결 나온 이후로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유증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면서 당장에 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저희 가족의 주식이 매각된 대금이 다 들어가서 다행스럽게 몇 달을 연장할 수가 있었고 그 후에 또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비핵심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비핵심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산을 매각을 하고 80억이라는 자금을 추가 자금을 추가 확보하면서 저희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1월 중에 정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 회사 명이야? 라고 할 때 사실은 한 67명, 8명 됩니다. 그게 무슨 작은 회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는 그리고 분명히 항소심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회사로 다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 최저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65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공장 생산 관련된 이런 쪽이고, 이 의료기기라는 게 계속 룰이 바뀌고 계속 우리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든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 시장도 팔고 있고 중동 시장도 팔고 있고, 물론 한국 시장에 팔고 있는 걸 쉽게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최저 한계가 이 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비용 절감을 계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운영 비용은 지금 월 5억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이라든지 이게 지금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된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게 최소한의 비용들은 저희가 지불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해서 올해에 한 100억 안팎의 손실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투자 유치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주주를 새로 찾는,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재무 환경에서 우리가 그 법정 싸움도 하고 시장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나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 있다고 한 투자처들은 덜어 있었지만 아직 1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이 결론을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1심 결론이 나오는 대로 아마 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때까지 버티는 거고요. 그런 정도는 이미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항소심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깨끗한 빅토리가 아니라도, 깨끗한 승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부 판정이 패배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모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세워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 일단 그 1심 판결은 보스턴 쪽에서 아무리 늦어도 한 5월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3월 중에 나올 걸 기대했었는데 안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 4월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3월 말까지 지켜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는 지인분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쪽의 로펌들도 이 판사가 굉장히 무리한 이 결론을 이끌어냈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항소를 하면 뒤집힐 거를 아마 재판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특별히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 않는 이런 게 없잖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장이 일단 그 배심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 무한정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저도 배우면서 공유하는 거지만 writ of mandamus라고 해서 행정집행명령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끌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라라는 강제명령도 시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구구절절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저의 믿음은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의의
디스포저블 웨어러블 펌프인 건 아직도 팩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그네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사실 이번 재판 중에 훨씬 더 확실해졌습니다. CEO가 움직였던 결정적인 그 사안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체형 인공췌장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FDA로부터 신속 승인 제도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네들이 법적 검토도 시작하고 뭐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후발 업체로서 그런 그 선두 업체와 당연히 법정 소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제가 큰 규모의 유증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이 메드트로닉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일면 저희의 손이 묶이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CB가 갑자기 CB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무튼 그 모든 것에서 저희가 배워서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거래 정지는 나왔지만 CB 갖고 계신 모든 채권자분들이 일정 부분 그 담보를 받는 조건으로 이 기한이익 상실 권한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평소처럼 제한된 그 어떤 그 재원을 가지고 평소처럼 진행하는 자체에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반드시 살아서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엄청 힘드신 싸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대표님이 제가 대표님이라면 합병 나서 진짜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건강이 어떠신지 좀 첫 번째 주주방에서 이제 대표님 어쨌든 믿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건강이 괜찮으신지 어떠신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너무 막 길게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인 만큼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건강 괜찮습니다. 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네들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5개월 버틴 것도 좀 있고요. 관리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송비를 저희가 지금 그 풀리였나요? 그 로펌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비를 좀 항소 승소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주면. 네네. 뭐 전반적으로 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제가 소송 관련 내용들 많이 좀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세일러 그 판사 1심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되게 좀 일방적으로 그 진짜 좀 뭐 한간에는 주주들이 돈을 먹은 거 아니냐, 뭐 로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하는데 이제 1심 결과를 이제 본인 명의로 사실 이번에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배심원 판결을 가처분을 좀 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여지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1심은 이제 본인 명의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1심 결과에서 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손해배상액이 엄청 줄어든다든지 지금 뭐 영구 판매 금지랑 손해배상이랑 같이 한일 만에 뭐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 일단 영구 판매 금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배상액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블 리커버리라고 해서 이 배상액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택할 그 이득에 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판매가 금지되면 판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득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상액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네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도 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벌었던 거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좀 내려달라든지 뭐 배상액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판매 금지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전에 미국에서 팔았던 제기도 없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어떤 판매 금지라든지 배상액이 나오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지금 우리를 그 항소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전에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을 하면 얘를 봐라 이제 갚을 돈 없으니까 판매 금지만 내려줘. 우리 배상의 약관을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버티고 상소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카드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저도 느낌으로만 보면 정말 그 보스턴 판사가 뒤돌아서는 그네들이랑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네들끼리 뜻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 금지가 나오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리가 그네들의 제품을 뜯어서 다시 역설계라고 하죠. 역설계를 하는 동안에 걸리는 기간 동안 판매 금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총 소요 시간이 4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판매 금지로 불이익을 받은 게 7개월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7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네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판매 금지 기간은 3년 5개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네들이 배상액을 전혀 다 포기하고 3년 맥시멈이 3년 5개월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3년 5개월 동안 새로운 것들을 좀 하는 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실 이제 1심에서 그네들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얼마나 소소한 것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와 전혀 단절된 상태의 미국에 있는 의료기기 설계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똑같이 제품을 다시 한번 역설계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이 법정에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성도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몇 달 안에 이런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업체가 그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진행한 거니까.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완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우리가 계속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업체 누가 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돈만 내는 것이고 실제로 풀리가 중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줬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다시 판매 가능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항소의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여기서 판매 금지 처분이 나온다고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워낙 재판자 예측 불허하신 분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항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항소도 좀 일정 같은 게 있을 텐데 예전에 미디어로는 또 6개월 안에 나온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항소도 옛날 가처분 때처럼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약식 판결로 사전에 이제 소멸시효가 너무 크리티컬했을 때 좀 6개월도 안 돼도 종결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항소 일정을 회사에서 생각하는 게 궁금합니다. 네, 그 가처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는 알고 있으나 그러니까 가처분에는 분명히 패스트트랙이 별도로 정해진 게 있고 이 1심에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빨리 되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빨리 가는 이렇게 좀 비공식적인 패스트트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이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그 항소심의 결과는 6개월 안팎으로 내려질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제척기간 같은 거 공소시효 소멸 같은 이슈들은 워낙 좀 클리어한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또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됐을 때 왠지 이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좀 그런 분위기. 네, 분위기로만 봐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법제도라는 게뭐 한국에서도 좀 그렇지만 분명히 행정부와는 좀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행정부가 어떤 한 극단으로 갈 때 사법부는 또 그에 대한 밸런스를 해야 될 역할도 좀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는 것처럼 항소심은 그 판사 세 분이 이쪽 부분에 그 특화된 판사 세 분이 그 법률심을 하는 것이어서 그 공정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는 것은 DTSA의 근본을 바꾸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건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네들에게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어쨌든 지금처럼 지금 1심도 결국 5월까지 열어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항소 같은 것도 사실 6개월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주들 간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분석하는 분들은 승소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가족이 추가적으로 3자 배정 유증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조달계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유증 계획이 취소되자마자부터 제가 가장 당연히 우선순위로 삼았던 게 자금 확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항소에서 이길 거기 때문에 이기자마자 달려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저의 기본 전제이고 그러면서 투자자분들이랑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거래정지와 상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 집어넣었지만 그 이의 신청서 안에도 저희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날 이제 연장이 됐고요.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되는 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2개 그룹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진행을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3월 중순 이후에 대화가 없었던 데들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거래 정지 이후에 오히려 좀 더 이야기들이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 거래가 되는 동안에는 비밀에 대한 어떤 유지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고 이야기가 잘못 나갔을 때 주가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투자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적기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 결론이 나오고 나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법무사님들이 변호사님들이 봐야 되는 것들 상세 조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들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상황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지금 약 1,490원인데 현재 이 낮은 주가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희석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부주주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대표님도 사실 같은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희석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좀. 사실 가장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1,500원 미만으로 끝난 형태로 거래 정지가 돼서 물론 유증 3자 배정을 하더라도 그 이하로는 절대 안 할 생각입니다. 최소한 2,000원이나 그 이상으로는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4,000원, 5,000원에 하고 싶었었는데 최소한.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선이 1,500원 이하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최소한 우리 거래 정지됐던 선 이상으로는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분들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모든 주주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관리 종목에서 지금 1년 거래 정지를 받은 건가요? 예를 들어 뭐 중간에 항소가 승소했을 때 거래 제의가 좀 빨리 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 정지가 된 사유가 해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재개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해소가 되면 모레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거고 우리는 모든 게 사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라서 근데 또 그렇다라는 거는 항소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1심 나오고 나면 뭐 윤곽은 생기겠으나 그리고 그 윤곽이 6천억보다 훨씬 적을 것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혹시 뭐 6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0억은 너무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다음은 혹시 저희 조건부 매각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 이것도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이제 이제 결국 조건부 매각하는 회사가 매각 대상 회사가 굉장히 이제 최근에 생겼고 그 배우가 대표님이다. 그래서 중요한 자산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본인은 빠져나가고 우리 구주주만 바보가 되는 우려를 얘기하세요. 물론 이것도 오픈될 수 있는 선에서 좀 혹시 설명. 아니 뭐 당연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워낙 오래전부터 봐서 알기 때문에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매입이죠. 매입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무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저는 제 주식의 대부분을 여기다 지금 담보를 걸었고 뭐 조건은 굉장히 안 좋죠.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막 그런 음모론도 퍼지는 것 같은데 팩트는 그 자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웃플로가 없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했던 거는 일단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 하나가 제일 크기는 하지만 주가로만 따졌을 때에 우리가 과연 3배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주식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내가 3배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드린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3배 올라가는 거 그때 당시에 그때도 3,000원 하겠지만 그래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담보를 대부분을 다 걸어놨기, 그러니까 제 주식을 대부분 다 담보로 걸어놨기 때문에 누가 보면 야 이제 뭐 이웃플로 주주도 바뀌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담보로 걸린 주식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고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이거를 넣어야기엔 좀 늦긴 했으나 쌈플래너나 시노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데 지금 뭐 1심 전이라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거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정제 그 기기 베이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좀 자제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 좀. 네 아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 봐 좀 많이 조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 거절 사유 중에 사실 1번 항목이 이제 어쨌든 계속 기업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 두 번째 그 내부 회계가 어떻게 보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다 잘 돼놓고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돼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그 돈이 뭐 좀 부족해서 어떤 합리적인 평가를 외부에 맡겨가지고 이걸 제시하기가 힘들었던 건지 뭐 어떤 항목인지. 그 12월 1월 중에 저희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 조정하는 와중에 사실은 이제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멍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 몇십 명이었던 회사가 갑자기 70명 미만으로 줄면은 가장 당장의 부담이 많이 오는 쪽이 회계나 재무나 인사나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말 정신없이 일들을 캐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다 지금 거의 다 맞춰진 상태이고요. 이제 그거는 뭐 그야말로
매주 상관으로 맞춰진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속 기업으로서의 의구성 이 부분이고 그 부분만 이제 더 해소하면 뭐 그 부분 해소한다는 게 결국 자본을 맞추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그 유럽 소송 관련된 건데요. 유럽 소송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처분 취소 때 좀 분석해 봤을 때 어쨌든 뭐 다른 어떤 가처분 요건이 아니라 이제 특허 유효성이 그러니까 신규성이 의심된다라는 거에서 내용이 좀 좋아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은데 뭐 이 부분은 뭐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혹시 우리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우리가 깨끗하게 이기면 문제도 없고 그렇지만 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뭐 판매가 금지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 보스턴에서 나오는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서 6천억이라는 배상액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과정에 본드 설정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제 돈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낮춰주는 대신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좀 판매 제한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되게 이성적인 그 편이신 것 같은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좀 최종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는지 약간 쇼맨십 섞어서 너무 이게 좀 표정이 옛날 안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항소 때 아무리 법 문서를 다 봐도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100%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혹시나 마음 한켠에 우려하는 게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 정성적인 그런 것들 약간 그래도 이후에서 조금 불찰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 부분들 크게 뭐 항소에서 비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좀뭐 마지막 최종 가능성을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려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하고 있고요. 뭐 1심을 지나면서 보니 100%라는 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제가 마치 여지가 있는 것처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100%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담보 제 대부분의 재산을 거기다 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 안 한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건데 전 자신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고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된 재판이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화병 날 것 같습니다. 정말 화병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제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 그네들한테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기로 버티고 있는 것도 정말 많고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조달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조달도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뭐 분명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대신 여쭤봐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냥 말씀드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 저기 오늘 주주총회는 처음 참석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인슐레드하고 지금 이제 어려운 법정 이제 소송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인슐레드하고 혹시 합의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지 그 미국의 이런 회사들은 경쟁업체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M&A를 해서 그냥 그쪽의 시장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지 지금 대표님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그것도 또 가능한 얘기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 굳이 퍼센티지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95%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슐레이션 보기에 우리 조금만 더 누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추가 투자를 확보하면서 이제 쟤네들 절대 못 죽이겠구나라는 메시지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네들이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판결 자체를 보스턴의 그 판사와 잘만 구워 삶으면 배상액도 그대로 하고 뭐 판매 금지도 영원히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지금 당장의 걔네들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일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를 죽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심이 나오고 나면 저는 매출원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플레이션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게 아니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면 이전에 우리가 1조의 딜을 했는데 지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2천억, 3천억의 딜을 할 거냐? 저한테만 여쭤본다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는 떠나서 사업적인 부분, 주주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2심에서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인슐렛의 그 딜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항소심이 나오기 전에 1심 나오고 나서 그때가 아마 그쪽에서는 타이밍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2심이 나와버리면은 뭐 네. 지금 세계적인 저기로 갈 텐데 인슐렛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지금 여쭤본 거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뭐 회사가 감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좀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고, 뭐 정말 저희 나라에서 이만한 의료기기 업체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주주가 된 건데, 그리고 또 대표님의 또 신뢰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답답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1심은 지나고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대표님의 의견을 이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 화병은 제 화병이고 회사한테 회사니까. 네. 저 죄송한데 한 가지. 그 뒤에 계신 분이 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많이 좀 힘든 상황인데 많이 이렇게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메이트로닉 홀딩스가 저희가 위약금을 좀 소송 건 게 있잖아요. 7.5% 정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회사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7.5% 정도 위약금도 적극적으로 빨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하시는지 과정을 좀 보셔서. 그 메트로닉과의 진행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의비로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그쪽에서 막 서로 갑자기 막 문제를 제기하게 돼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는 이런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거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면 저희 쪽에서 회사 쪽에서 숨통이 좀 튈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좀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쪽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가 시비를 걸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를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도 그네들이 힘의 위치에서 하고 싶은 거지 우리들한테 힘을 준 다음에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궁금한 게 이제 뭐 메디트로닉이든 어쨌든 투자자가 있을 때 그게 이제 1심 가처분 때 이럴 때 그 투자자들이 인수되고 이러는 게 좀 문제였잖아요. 가처분 사유 중에. 근데 혹시 2심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어떤 법리적인 것만 봐서 그들이 좀 1심 끝나고 2심 사이에 전면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00%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인슐렛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메트로닉은 1심에 판결이 안 나온 상태의 그 불확실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미 최악은 나온 거 아니냐, 6천억. 뭐 그거보다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메트로닉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고 판금도 있잖아. 판매 금지 혹시 또 같이 나오면 어떡해? 판매 금지가 나오는 대신에 금액이 줄더라도 사실 메트로닉 입장에서는 돈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은 있어. 근데 판매 금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년이 나오면 그 4년 동안 우리는 너네 사고 나서 손가락 빨란 얘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렛과 메트로닉 우리와 이야기하지 받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 대해서 그 이유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1심이 나오고 나면 정말 그 맥시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2심으로 가면 그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이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후에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들이 나오면 2심에서 예를 들어 뭐 100억 할 거를 너네 주주 잘 구했네 해서 150억, 200억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려해서 노출되기를 항소 결과 때까지 꺼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2심은 그러니까 항소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법원 판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에 적법하게 모든 걸 적용을 했느냐, 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척 기간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고요. 그 트레이드 시크릿에 대한 데피니션이 DTSA에서 정의하는 그걸 맞추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볼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합당한 선에서 배상액이 나왔느냐, 이런 걸 볼 거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것이지 다시 심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노출 안배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거래정지 이의 신청하실 때 그 내용 안에 2개 정도 투자도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실 때 그 안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2개 정도의 투자 그룹이라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얘기가 된 건지 하고요. 어느 정도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하신 말씀 중에 대주주 변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투자 조건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을 열어놓겠다는 건지. 뭐 사실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대주주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 비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3자 배정을 해서 한다면 그 3자가 여럿으로 분산이 되지 않는 한 대주주가 변경되는, 그리고 여럿으로 분산되더라도 그들은 한 그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기분이다,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딱히 이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랬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한다면 일부라도 클로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렇다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상대 쪽도 투자자들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조달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덜 희석되고 희석 때까지 거래 재개 때까지 있을 정도로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좀 높은 가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저에게도 그렇고 주주분들께도 그렇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또 반대로 신규 투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IPV라는 매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대여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갚으실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 주식이 희석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대여 형식으로 다시 자금을 마련하실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본의 확충인 거잖아요. 근데 융자를 추가로 한다라는 거는 자본의 확충과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은 사실 어쨌든 매각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거잖아요. 부채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무제표 상으로만 보면 오히려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를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굳이 다시 또 대출로 돌리는 거는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뭐 문제가 해결돼서 뭐 천억 펀딩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CB를 더한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제 그 돈이 급하잖아요. 일단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 이제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런 기업을 잠시 저기를 해서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래의 미래에 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룹이나 뭐 해외 이런 업체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돈만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오는 것도 대표님 그걸 이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지금 일단 회사가 급하니까 그런 게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재무적인 투자로 한정을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겨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가치 이적을 한 다음에 추가 투자를 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재무 투자자분들은 특히 이게 법적인 거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법도 아니고 해외법에 대한 거 그것도 그 막강한 미국의 법에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예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는 업체들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재무적인 투자자들이긴 했지만 그런 허들을 먼저 넘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는 분들은 재무적인 분들보다는 스트레티직한 이런 데들이 더 많이 극복될 사실입니다. 네. 법적인 거는 오랜만이십니다. 그 법적인 거는 뭐 진행하시는데 올해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결국 뭐 판매하고 있는 데가 국내, 중동 그리고 유럽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중국이 조만간 시작을 하면 거기는 이제 우리가 구동부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미국의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지금 같으면은 우리 회사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제한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꼭 나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서 손실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판매량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내실을 좀 기하고 이 상황을 벗어났을 때에 좀 더 그레시브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의료보험 그 부분적인 것도 좀 말씀. 네, 몇 년째 몇 년지 좀 답답한. 사실 국내에서 의료보험 적용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때 하다가도 또 뭐 갑자기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뭐 요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 대란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으나 오늘 내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3기 정기주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